다음은 실무자급으로 먼저 치매 환자를 위한 사례 관리 및 공공의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서울 강동구 치매안심센터 홍종섭 선임사회복지사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홍종섭 복지사님은 치매공동사업 시범사업부터 실무 담당자로서 진행해 오고 계시고요. 현재는 서울가정법원의 심층후견 감독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홍종섭입니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진짜 전국에서 이렇게 또 같이 선생님들 뵙게 돼가지고 너무 좋고, 사실은 이런 게 이제 1박 2일 워크숍이나 이렇게 뭐 제주도나 이런 데 흉 날아가고 같이 여러 가지 방세 이야기 방세까지 좀 그렇고 좀 이야기 나누면서 후견 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막 토론도 하고 좀 비판도 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언젠가는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강의라는 형태보다는 이제 선생님들께 제가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공유 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좀 도움될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제가 맡은 주제는 치매 환자를 위한 사례관리 및 공공의료의 역할인데요. 주제는 이렇게 4개로 나눠봤습니다. 사례관리의 필요성, 그리고 사례관리만으로 해결이 되나요? 그리고 사례관리와 후견제도 연계, 마지막으로 발전 방향입니다. 선생님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사례관리를 하면서 후견 사업을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실 텐데, 일단 저는 생각하는 게 사례관리의 끝판왕이 공공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례관리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정대리인의 역할까지 수행할 그 정도 레벨까지의 지원이 필요한 일이 치매안심센터에서 생기거나 혹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게 치매 공공의견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는 이제 2010년부터 치매안심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사례관리가 항상 이제 지자체랑 좀 싸움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어르신이 결국에 좀 낙상 위험이라든지 시설에 입소하는 그런 순간이 필요했을 때 어르신을 모시고, 이제 어르신을 모시지 않고 이제 회의를 하죠. 선생님들도 아마 민간통합 사례회의라든지 아니면 지자체 통합 사례회의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을 하셨을 텐데, 그런 사례회의를 하다 보면 이제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죠.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서 시설에 모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당사자인 어르신은 없습니다. 사실 이제 시설이 나쁘다 이런 뜻에서 얘기를 드린 건 아니고, 어르신의 의사결정에 그 상황에서 같이 포함이 돼야 되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결정이 되고, 또 이제 시설에 모셨을 때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면은 신원 보증인과 신원 인수인의 역할로서 서명을 해야 됩니다. 거기 이제 노인복지법에서 보면은 지자체 권한을 부여받은 곳에서 이제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추상적으로 담겨 있는 거죠, 지자체라는 건.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 선생님하고 이제 공무원분하고 이제 같이 갔는데, 예를 들어서 사인하려고 그러는데 화장실 간다 그러면서 안 하셔갖고 제가 서명을 한다고요. 그래갖고 서명을 했더니 토요일날 새벽 4시에 이 사람이 지금 어르신께서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연명으로 할 건지 말 건지 당신이 결정하세요, 이런 전화를 받는다는 이런 이벤트들을 아마 겪으신 분도 있을 테고, 겪지 않아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후견 사업을 통해서 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후견 사업은 이제 사례 관리가 계속적으로 활성화되면 점점 더 자체적으로 이제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해결의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고 그냥 쭉 넘어가는 건데, 양적 구조, 그러니까 많이 하다 보면은 질적으로 자동적으로 성장하게 될 거다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생각 어떠세요? 사례 관리하면 공공의견이 자동적으로 막 성장이 되고, 치매 어르신이 앞으로도 이제 2025년이나 26년 되면 노인 인구 20% 돼가지고 치매 환자도 앞으로 늘어날 거야. 그러면은 사례 관리도 질적으로 향상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지금 내가 맡은 어르신이 100명인데 이게 앞으로 한 300명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이제 대답은 안 들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AI 도입이라든지 네이버 클로버 케어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지금 대응하는 것들도 생기고 있는데, 사실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에 대해서 지금 사례 관리가 지금 앞에 이제 발표 내용이랑 같이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꼭 드리고 싶었던 게, 2023년 정신건강 사업 안내에서는 이런 게 나와요. 거기도 이제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2023년 지자체 평가에서 2024년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이런 지표가 나옵니다. 사례관리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근데 제일 점수 많이 받는 게 25명 미만의 어르신을 1인당 사례관리 했을 때 점수 척도가 제일 높고 1인당 44명 이상 했을 때 20점 주고 25명 미만 했을 때는 40점 주는 이런 형태로 저희랑은 좀 반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어떻게 되죠? 1인당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1000명은 좀 그런가? 이렇게 했을 때 점수 척도가 높아지는 이제 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치매안심센터랑 여러 가지 유사한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례관리 시스템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자체 합동평가처럼 사례관리 1인당 전담 인력이 꼭 구축이 되고 그리고 1인당 맡아야 되는 대상자 수가 많아서 잘 평가받는 게 아니라 적어서 질적인 평가가 됐을 때 여러 가지 질적인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그거 꼭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사례관리의 필요성입니다. 이 내용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자체에서 치매안심센터에서 선생님들 근무를 하시다 보면 사례관리는 당연히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죠. 그래서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사회적 처방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게 있어요. 출처는 치매 노인을 위한 케어 매니지먼트라는 책에서 좀 각색을 해봤는데요. 80대 여성 A씨가 아들 부부랑 같이 살고 있는데 이분은 치매 초기셔가지고 아직 그냥 건강하십니다. 근데 아들 부부는 이제 일을 하셔야 되니까 나가셨는데 어르신께서는 혼자서 집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완전히 전적인 돌봄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냥 난 동네 사람들이랑 있는 게 좋아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씩 이제 어려워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어떻게든 이제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우리들이 이제 낮 동안 일하니까 어머님도 낮 동안은 주야간보호센터 서비스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어르신께서는 나 그런데 싫어 이렇게 하면서 딱 잘라서 거절했습니다. 자, 책에서는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이제 개입 방법을 제가 A와 B로 나눠봤어요. A입니다. 장기 요양 서비스를 거부하니 현재 제도권 상에서는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강제적으로 어르신을 주야간보호센터 보내드려가지고 적응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개입 방법 A고요. 개입 방법 B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를 거부하기는 하지만 이웃과 이제 친교 활동을 좋아하는 분이셨기에 거부하는 이유를 어르신과 이야기해보는 한편 가족과 함께 주야간보호센터를 방문해 함께 체험하고 익숙해지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은 주야간보호센터 직원이 자택에 방문을 해가지고 신뢰관계를 어르신과 쌓도록 합니다. 그리고 주야간보호센터에 적응하기 어렵다면 낮 동안 혼자 지내는 시간에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이런 제도권 내 서비스가 현재 어렵다면 비급여 서비스 앞으로는 이제 이런 돌봄 서비스가 다양해졌을 때 그런 비급여 서비스를 같이 하면서 가족에게는 이제 앞으로 이게 치매라는 질병이 시작일 수 있으니 권리보장 제도인 후견이라든지 신탁도 알려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게 합니다. 라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겠지만 어르신의 삶의 질은 향상이 될 것이고 가족도 치매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좀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제도권상의 시스템에서는 효율성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A를 선택하고 A도 알아서 하세요라고 이제 선택을 하기도 하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치매 환자 같은데 그 집으로 보내는 사람 보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신청해요라는 전화 아마 선생님들 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치매센터 근무하시다 보면은 이제 좀 굉장히 추상적이긴 하지만 선생님들은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A입니다. 그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데요. 거기로 전화해 보셔서 물어보시면 되고 이거 1577 첨번이고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는 없고 직접 알아보셔서 신청하셔야 되고요. 저희는 치매센터라서 건강보험공단 아니니까 제가 끊겠습니다. A입니다. 자, B. 치매로 진단을 받으셨나요? 먼저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치매로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신청할 수 있고요. 해당 제도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전화 신청 자체는 불가능해갖고 방문 또는 팩스 또는 모바일 여러 가지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점들을 상세히 설명드릴까요? 이런 게 이제 개입 방법 B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B라고 하면 손님들 집에 퇴근 못 하실 거예요. 아마 치매안심센터에서 전화만 받다가 퇴근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삶의 질은 어르신의 삶의 질이라든지 가족의 삶의 질은 향상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치매 사례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지금 여기 보시는 예시는 실제 제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원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치매 교육을 연 1회씩 제공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매번 치매 교육을 받으니까 이제 똑같은 교육 말고 좀 색다른 걸 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제가 제공해드릴 수 있는, 왜냐면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매에 대해서 뇌를 열어갖고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행동심리증상 하나하나 분석하기도 좀 애매하다 보니, 그렇다고 또 제도 얘기하면 선생님들 다 주무시고, 그래서 생활지원사 선생님들께서 그럼 저에게 궁금한 거를 좀 알려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질문을 이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고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례관리는 지역사회에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필요하고, 그리고 꼭 사례관리가 양적인 서비스 제공이 아닌 질적인 다학제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례관리는 필요하다. 이렇게 첫 번째 주제를 정리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례관리만으로 이제 해결이 되는, 이게 사실 이번 주제를 맡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께 치매 공공 후견 제도와 사례관리를 좀 이제 아시는 분은 뭐 경험에서 다 아실 테지만, 이제 그거 두 개가 연결되는 걸 알지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어떻게 해야지 실제 공공후견이 왜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 어떤 식으로 대상자 발굴 및 치매 공공후견 제도가 제 개입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한 제목으로 사례관리만으로 해결이 되나요를 좀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이 제목 짓는 데 시간이 더 걸렸어요. 강의 자료 만드는 것보다. 네, 그래서 요거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기사건 계속 늘어나고 있죠. 노인 사기사건 늘어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벤트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정상 어르신이나 경도인지 장애 어르신들은 미래를 위해 준비할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자, 복고 치매는 초고령 사회 일본이 흔들리는 이유라는 이제 뉴스 기사인데요. 2019년 5월 4일 KBS 뉴스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아베 씨라는 이제 92세 할머니예요.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 결혼했다가 남편을 잃고 나서 그냥 혼자서 쭉 열심히 사셨습니다. 저도 지금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있는데 아직 아기는 없고 둘이 살다가 둘이 이제 동시에 같은 날에 확 죽어버리면 좋은데 둘이 같은 날에 죽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죽을 것이고 한 명이 남아가지고 있을 때 언젠가는 이제 전화가 오겠죠. 홍종석 어르신 오늘부터 저희 지자체에서 관리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클로버 케어콜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확인을 해드릴 겁니다. 효도일도 집에다 보내드릴 테니까 열심히 만져보세요. 이런 식의 서비스가 언제나 올 것 같아요. 네, 좋지 않지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된다고 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열심히 사셨는데 92세가 되니까 이제 치매까지 걸리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역 포괄케어 센터라는 약간 이제 치매 센터랑 주민 센터랑 좀 종합된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좀 더 다른 특징은 케어 매니지먼트를 제공하는 케어 매니저가 있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한국은 아직까지 그런 역할을 중점적으로 해줄 수 있을 만한, 이제 겸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중점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게 이제 제일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역 포괄케어 센터에서 개입을 했습니다. 아베 할머니를 위해서. 근데 시설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입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보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요양시설 입소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원보증인과 인수인의 역할을 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증수라 이건 뭐죠? 이 사람이 입소를 했을 때 돈을 못 내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사망하시게 되면 시신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리고 자녀재산, 유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은 이제 사망 시간이 가까웠을 때 연명의료에 대해서는 사전에 연명의료를 결정해 놓을 건지, 아니면은 나중에 네가 결정을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증수라는 거죠. 할머니는 없었어요. 친척이 있었지만 친척께서도 고령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주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입소가 어려워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시게 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모두에게 불평과 걱정만 끼쳐서 죄송합니다. 장수하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빨리 떠나고 싶을 뿐입니다. 이것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2019년 뉴스입니다. 한국도 이제 이렇게 되는 일이 이미 경험을 하고 있고, 이렇게 더 확대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뒤에 후속 기사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지역 포괄케어 센터에서 좀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보증인 요청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인, 이 사람이 혼자 계시다 보니까 앞으로는 독거노인도 많아질 거고 관계 단절도 많아졌을 때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보증을 서야 되는데, 그걸 이제 공적기관인 지역 포괄케어 센터에서 이제 개입을 한 거죠. 그래서 공적 보증인이 서게 되고, 가족이 보증인의 책임을 진다는 의식은 약화되고, 가족관계가 해체되거나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이제는 가족을 대신할 공적 지원 체계가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실제 어르신들의 대화를 제가 여기다 넣어봤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횡성한우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어요. 내가 고시원에 사는데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요. 어머니 묘를 정리해드리고 싶고 나중에 그 곁에서 묻히고 싶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걷고 싶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고 싶어요. 내가 요즘 마음이 불안한데 나를 좀 더 신경 써주세요. 나는 혼자서 잘 살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뭐 예를 들어 주민센터 공무원이나 복지관이나 뭐 치매센터에서 불안하다고 요양원 가라고 하네요.
외출도 잘 안 하게 되네요. 집에서 혼자 있고 싶어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얼마 전에 이런 뉴스 보셨어요? 파킨슨병 있는 어르신의 그 항문에다가 간병인께서 대변이 계속 나오고 그게 나오니까 그걸 이제 나오는 걸 못 나오게 하려고 무슨 매트죠? 이제 매트를 짧게 잘라가지고 기저귀 같은 걸 짧게 잘라갖고 흡수되는 거를 이제 엄마에 이제 나오는 거 항문에다가 다 집어넣은 거인 거죠. 그렇게 해서 어르신의 건강이 악화됐다. 그래가지고 그 간병인에게 이제 여러 가지 법적 조치가 들어가고 이런 뉴스도 보일 만큼 사실 TV에 나오는 시설이라든지 요양병원의 이런 이미지다 보니까 저라도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아직까지는 현재 시스템이라는 이거는 시설에 모시는 것을 그렇게 희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시설에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요. 이거는 그냥 어르신들의 일반적인 바람이고 어르신의 일반적인 바람이라고 사실 말하기가 좀 애매한 게 그냥 누구나 다 그냥 바람입니다. 내가 그냥 인간적으로 존중을 받고 싶고 인간적으로 치매가 있더라도 거동이 불편해도 나이가 들더라도 그냥 내가 살던 곳에서 함께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이 지금 알고 계신 여기가 상공에서 중구인가? 그 비싼 동네잖아요. 아무튼 근데 이 동네를 예를 들어서 서울까지 좀 그렇고 중구 전체를 요양시설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중구 전체를 요양시설로. 그래서 우리가 다 치매가 걸려버리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실종이라든 뭐가 되든 이제 다 아무 고통 없이 다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돈 내고 거래하고 이래도 서로 막 까먹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면 언젠가는 그런 게 이제 행복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현재 사회적 제도에서는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살아가기에는 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어르신이 집에서 혼자 계시다가 낙상이 생기거나 갑자기 쓰러지면 누가 매일 안부를 확인할 수도 없고 병원에 모시고 갈 수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냥 시설에 모시면 안 돼요. 괜히 혼자 계시다가 다치면 더 문제될 것 같은데 괜히 실종되면 더 문제될 것 같은데 이래서 결국에는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죠. 정리하면은 시설에 입소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설에 입소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시설이 이제 집 같은 환경으로 될 수 있도록 계속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시설에 입소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 아까 조성삼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신 사례가 이제 강동구에 계시던 어르신이 이제 악화되면서 시설에 이제 양주시로 가게 되신 건데 그분도 이제 시설에 가셔가지고는 건강은 더 회복이 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당시에 이제 사진 중간에 사진을 조성삼 선생님께서 보내주셨을 때도 이전보다 고시원에서 맨날 혼자서 술 먹고 막 이렇게 난동 피울 때보다 훨씬 더 괜찮아지셨고 겉으로는 괜찮아질 수 있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그게 이분을 위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건강이 회복된 건 많지만 지역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돌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권리를 누군가는 보장을 해줄 수 있고 그런 역할들을 이제 후견인 선생님들이 앞으로도 더 필요하게 될 것 같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사례관리만으로 해결이 안 되고 이런 제도는 법정 대리인으로서 좀 지지체계를 누군가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치매 어르신에게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마음속에서는 사례관리가 이제 업그레이드되면 후견이 되고 후견을 하다 보면 이런 역할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례관리랑 후견은 매우 중요한 거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제 내용이 좀 추상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도 우리 선생님들은 실제 현장에서 계시기 때문에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은 사례관리와 후견제도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후견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후견제도가 없었을 때 이제 복지 현장에서 발생되는 사례관리를 우리 선생님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제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견제도는 사회복지 서비스일까요? 법률 서비스일까요? 사회복지 서비스일까? 이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후견제도가 없었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혼자 계시는 어르신이라든지 권리를 보장받기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치매 어르신들께서 스스로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거죠. 내가 나의 욕구는 이제 횡성하는 것도 먹어보고 싶고 나는 그냥 시설에 입소하기보다 내가 아직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면 그냥 집에서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이만큼 불편한 부분만 누가 조금 서포트를 해주면 내가 사기를 안 당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텐데라는 것들을 사실상 이제 공적 기관에서 서포트를 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치매 공공보험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신상보호와 재산관리 역할로서 서포트를 해주는 제도가 이제 치매 공공보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계속 이런 고령화 때문에 이제 후견 제도가 좀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2기 성년후견 이용 촉진 기본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전문가 회의에서는 지역 연계 네트워크 그리고 복지 행정과 사법의 연계 강화 그리고 성년 후견 제도의 운영 개선 등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거기 계획에는 이제
존엄하고 본인다운 생활의 지속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도모하는 권리옹호 추진이라는 부제가 붙게 되었고요. 청년후견 제도 이용 촉진을 권리옹호 지원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목적에서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도모한다는 것은 참여하기 쉬운 지역사회를 만들어간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일본도 계속적으로 이제 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역 공생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권리옹호를 지원해 주는 것, 그리고 청년후견 제도의 운영 개선 등에 대한 실책을 수준할 때의 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연계 네트워크를 통한 복지와 사법의 연계 강화를 통해서 사법에 의한 권리옹호 지원 등을 친근하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추진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한국과 똑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후견 제도의 대상자, 후견 대상자를 늘리자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의사결정 대체제도 지원제도 같은 형태의 현재 후견제도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 지원제도의 개념으로서 서포트를 해주는, 누군가 이 사람을 완전히 대행해주는 것이 아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만 해주는 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그거를 이제 후견제도와 사회복지제도를 연결하는 형태에 대해서 제2기 청년후견 이용 촉진 기본계획이 발표가 되고 관련 내용을 이제 공유를 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2013년 후견의 복지화라는 이제 그 논문에서 신권철 선생님이 지으신 청년 후견제도와 사회복지제도의 연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을 일부 발췌를 해봤습니다. 저자는 결론에서 청년 후견제도와 사회복지제도가 만나는 이유로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가족이 수행하여 오던 요보호자에 대한 보호기능이 해체해가는 현실에서 요보호자에 대한 책임을 점차 국가가 부담하면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후견인을,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요양보호사와 활동 보조인을, 그리고 주거와 의료에 있어서는 복지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독일의 청년 후견복장 케어 매니지먼트에 관한 연구라는 게 있는데, 독일도 저희 이제 한국의 청년 후견 제도가 독일의 것을 이제 모티브로 해왔다고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나온 내용으로서 독일도 이제 후견 제도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국가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됐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세금을 걷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시위하고 이제 못 내겠다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예산을 줄이면서도 어떻게 하면 복지를 향상할 수 있을까가 항상 딜레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율성 부분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케어 매니지먼트 도입을 통해 가지고 후견 제도가 개입을 했을 때 단순히 그냥 신상보호와 재산관리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후견 제도와 케어 매니지먼트가 같이 연결이 됐을 때 후견인으로서 매니지먼트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예산의 절감 효과까지도 같이 가질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현재 공공후견 사업은 총 3개인데요. 발달장애, 치매, 그리고 정신장애입니다. 발달장애랑 치매는 거의 비슷해요. 조금 틀린 게 있다면 제 생각에 좀 이게 틀린 것 같아요. 치매는 점차 치매가 되시잖아요. 뭐 처음에 치매 진단을 받아가지고 이제 되는데, 장애는 보통은 이제 발달장애가 점차 만들어지기보다는 발달장애가 됐다. 보통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령화 시대에서는 저 3개 부분만 봤을 때는 치매 공공후견 사업 혹은 이제 치매와 관련된 청년후견 사업이 좀 더 이벤트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시면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정신장애만 빼고는 이제 다 특정후견 원칙으로 진행을 하고, 정신장애는 유일하게 시설에 계신, 정신요양 시설에 계신 분이 대상입니다. 지역사회 대상 정신장애는 현재 공공후견 제도권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뭐 치매도 마찬가지로 뇌병변장애나 이쪽에서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일단 치매나 발달장애는 지역사회 후견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정신장애 공공후견 사업은 이제 후견법인에서 개입을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후견 제도가 쪼로로 이어지는 거를 선생님들 알고 계시니까 이런 걸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거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후견이나 피후견의 법정 대리인으로,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는 이를 감독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만 한번 여기서 마지막 장에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에 아까 이제 끝판왕이라는 표현인데, 제가 이제 게임을 옛날에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끝판왕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필살기 같은 이제 사례관리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환자를 위해서, 치매 어르신을 위해서 뭔가 내가 치매안심센터 직원으로서, 복지기관 직원으로서 하기에는 벅찬 순간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제 보통 법적인 결정. 좀 더 구체화해서 얘기하면은 보호자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보호자가 없거나 혹은 보호자와 관계가 단절이 됐거나 혹은 보호자가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자체가 후견 제도를 통해서 개입을 하는 게 이제 공공후견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공후견 제도가 사회조사 보고서라든지 여러 가지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치매 안심센터는 공공후견이 이제 확정이 됐을 때 치매 안심센터는 후견인과 함께 피후견인의 지역사회 지지 체계를 구축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적 고립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비공식 자원과 공식 자원을 최대한 관계망을 활성화시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례 관리를 통해서 혼자 계시는 혹은 지역사회와 관계가 단절되거나 해체된 분이 지역사회에서 방치되지 않고 사회적 고립감을 방지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바로 공공후견 제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정 대리 보호자의 역할도 수행을 하긴 하지만 사회적 고립감을 방지하는 것이 바로 치매 공공후견 제도의 제일 큰 중점 목표이고 그게 이제 사례관리와 후견 제도의 연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공식 자원과 비공식 자원 얘기를 했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공식 자원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냥 정부 제도인 거죠. 여러 가지 정부 제도를 활용하고 비공식 자원은 이제 앞으로 그 부분이 이제 사례 관리와 함께 공공후견 제도가 활성화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자원봉사자, 그다음에 이제 주변 이웃이라든지 친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관계가 해체되지 않고 주변에서 이제 함께 도울 수 있도록 정부 예산만으로 사례 관리 대상자인 이런 치매 어르신들을 다 안부 확인을 하고 다 지원할 수 있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걸 선생님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로봇도 활용하고 AI도 활용하고 하는데 그래도 AI가 전화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클로버 케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클로버 케어 이렇게 소개도 안 해봤어요. 그렇죠?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홍종석 어르신 지난주에 어떠셨나요? 제가 힘들었어요. 지난주에도 힘드셨죠? 아이고 걱정이 되네요. 뭐 언젠가는 바뀌겠지만 좀 더 말투가 자연스러워지겠지만 이런 걸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웃에 계시는 지역사회에 계시는 그런 분들의 따뜻한 온정으로 개입되는 것이 좀 사례관리의 마지막 모습이 됐고 지역사회 치매 사례관리 공공후견 제도가 이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례 2개 이제 발표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발전 방향 얘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와 후견 제도 연계의 첫 번째 사례는 A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저소득의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CDR 1점 미혼으로 형제자매는 모두 사망하였고 기타 친족과는 관계가 소원하여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냥 이분은 일상적인 치매 어르신인데 기초수급 어르신이지만 수급비 모아가지고 여러가지 홈쇼핑에서 물건도 사고 깔끔하게 살면서 그런 물건을 사는 게 굉장히 큰 낙이고 행복인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술, 담배도 안 하시면서 생계 수급비로 받는 기초연금이나 하고 한 60, 70 정도 받으시는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물건을 사는 게 굉장한 취미생활입니다. 근데 치매가 조금씩 이제 진행이 되면서 최근에는 물품 구입 및 계약 체결 시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됐고 이로 인해서 충격을 받아갖고 우울감이 증가하게 되었어요. 이분은 같이 사시던 어머니 외에는 가족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태셨습니다. 흔히 이제 무연고자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래에 이분이 언젠가는 치매가 조금 더 심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사회적 고립감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판단을 해가지고 후견 제도를 연결을 해가지고 후견인 선생님 그리고 노무케어 그리고 자원봉사 그리고 장교연 기관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이 어르신의 안부 확인을 위해서 촘촘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후견인께서 어르신과 함께 이제 버킷리스트를 좀 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렸고 후견인은 어르신의 꿈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어르신의 평생의 꿈이 지방에 있는 모친의 묘를 정리해드리고 나중에 죽으면 모친의 곁에 함께 묻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후견인께서 어르신과 함께 지방에 내려가 모친의 묘도 정리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은 이거는 신상보호와 재산관리, 후견인의 역할에 사실상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거는 누구든지 자원봉사자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기관에서도 해줄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어르신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그리고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었던 건 그 후견인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후견인 선생님께 해줄 수 있는 후견인 선생님의 역할이 또 될 수 있었고요. 그래서 후견인 선생님께서 이런 역할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저는 이 사례가 치매 공공후견 사업의 미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이거 그냥 개인적인 바람에서는 후견인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시민 후견인이잖아요. 근데 시민 후견인 선생님들께 자녀나 관계가 지역사회에서 단절된 그런 굉장한 고난이도죠. 어떻게 보면 가족이 없는 사람의 돌봄자가 되어라. 이건 거의 성인 입양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이런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면서 한 달에 이제 뭐 20만 원만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후견인 선생님께 법정 대리인으로서 역할보다는 이제 후견 보조인 형태로 이제 모니터링이나 이제 법정 대리인보다는 약간 이제 단계를 낮춘 그런 지원의 역할을 해주시면서 자원봉사자보다는 권리가 있고, 그렇다고 후견인보다는 관계가 이제 그 권한이 좀 더 적게 해드려갖고 후견인 선생님들의 좀 마음의 부담을 덜어드리게 하면서 좀 지원을 해드리는, 그리고 차라리 이제 팀 제도에 그런 후견 법인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어떤가라는 게 이제 제 발전 방향 2에서 한번 그냥 생각을 넣어봤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공공후견 제도 사례는 아닙니다. 이제 이분은 미혼의 독거의 자산가로 경증 치매 어르신인데요. 이분은 이제 그냥 혼자 사셨어요. 혼자 평생 사셨는데 주민센터에서도 이렇게 이제 자산가 한 20억 정도, 이제 좀 파악된 것만 20억 정도 계시는 분인데 결혼을 하지 않으셨고 그냥 조카들만 계시는 분인데 형제자매도 모두 사망하셨고요. 어르신께서 사망하시게 되면은 상속인은 원래 1순위는 배우자, 2순위는 이제 자녀, 그리고 3순위가 부모님, 4순위가 이제 형제자매인데 형제자매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조카님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조카님들이 이제 어르신의 상속을 기다린다는 표현보면 이제 선순위 상속자가 되실 분들인 거죠. 그래서 조카님 중에 일부가 이제 좀 도움을 주시는 그런 어르셨습니다. 근데 혼자 사시다 보니까 그냥 잘 사셨어요. 주수입원은 그 건물의 임대료로 이제 생계비를 마련하면서, 생계비 정도가 아니죠. 아무튼 뭐 임대료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살고 계셨는데 주민센터에다가 어느 날 그 주민센터에다가 그 세입자분들이 단체로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대요. 우리 집주인이 자꾸 우리들한테 내용증명 보낸다. 내용증명 보내는 이유는 월세 안 낸다고. 근데 이분들은 자기들은 월세를 냈다고 주장하고, 근데 월세를 냈다고 하는데 자꾸 안 냈다고 그러고, 그리고 안 냈다고 그러면서 자꾸 법무사 통해갖고 내용증명서만 계속 보내고, 그렇게 하니까는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 근데 여기가 우리들도 터전이기 때문에 떠나는 것보다는 난 이 집에서 좀 임대료도 싸고 하니까 좀 생활하고 싶다.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주민센터에서도 이제 선순위 상속자들도 있고 하니까는 이분을 섣불리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갖고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고, 저희가 이제 어르신 치매 검사를 받으려고 했더니 당연히 뭐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치매 검사 거부하시죠. 그래서 성당을 어르신이 열심히 다닌다면 그런 거를 이제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었고, 성당 신부님한테 이제 몰려가가지고 저분이 좀 치매 검사 받을 수 있게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성당 신부님이 누구님 누구 자매님 오늘 좀 보건소에 치매 검사를 한번 받으러 가시면 어떠세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셨더니 어르신이 감격해갖고 신부님이 나에게 따로 말씀해 주셨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치매센터에 오셔서 치매 검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치매센터에 등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계속 찾아갔는데 이제 되게 싫어하시다가 어느 날 이제 화장실에 전등이 이제 계속 꺼져 있는 상태를 발견을 했고, 왜 꺼져 있냐고 물어봤더니 한 5년 넘게 이제 꺼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달빛으로 밤에 화장실을 가신대요. 그 이유는 전등을 갈 줄 몰라서. 집에 조카들도 오지만 보통 낮에 오니까 신경 안 쓰고, 낮에는 그냥 햇빛으로도 이제 소변 보면 되잖아. 소변 힘들긴 하지만 보면 되잖아요. 그냥 그렇게 넘어갔던 거였죠. 그래서 제가 센터에 전구가 하나 굴러다니더라고요. LED 전구가 그때 이제 뭐 교체하면서 딩글딩글 굴러다니다가 하면 이제 박아봤는데 불이 쭉 켜지네. 그래서 이제 어르신한테 켜줬더니 그때부터 어르신이 저를 믿고 의지한 게 2016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어르신이 저를 의지하고 개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제 개입을 하면서 치매가 어르신이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고령화가 되면서 점점 심해지게 되셔가지고 이분은 일반적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서비스도 모두 거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 부담금 때문에 돈을 내셔야 되니까 모두 거부했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후견인 선임이 필요했는데 처음에 잘 되다가 거부하셨어요. 거부한 이유는 후견인 선임 비용을 변호사 통해서 하게 되면은 보통 한 200~300 정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돈 나 때려 죽어도 못 내, 먹고 죽어도 못 내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바로 거부하시고, 조금 더 치매가 심해졌을 때 조카님들이 그냥 본인들이 내시되 어르신은 무료인 걸로 좀 이제 하게 해가지고 이제 연결이 되셔가지고 돈이 그때 이제 좀 시세가 올라가지고 350만 원에 후견 계약 체결이 후견 보수 청구가 이제 후견 청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필요성을 보호자에게 이제 안내를 드렸고 후견 청구가 이제 들어가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공후견 제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들어가면서 장교양 제도법의 서비스를 모두 거부했기 때문에 민간의 전화 안부 서비스라든지 이런 제도를 보호자한테 얘기 드려가지고 보호자가 돈을 낼 수 있도록 연결을 해드리는 한편, 이분이 이제 도둑망상이 굉장히 심했는데요. 그래서 집안에다가 CCTV를 다 설치해 놓고서도 그 CCTV가 전기비 아깝다고 다 또 코드는 다 빼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망상의 근본적인 원인, 도둑망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제 불안함을 좀 방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지지체계라든지 혹은 그
근본적인 원인은 주 조우자에게도 좀 안내를 드려가지고 어르신이 불안함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한 단계 그렇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례 보여드렸고요. 이제 발전 방향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 방향은 이거는 이제 치매 공공기관 제도라든지 이런 사회 관리의 끝판왕 이제 공공기관제도, 공공기관제도의 발전 방향은 저는 이제 사회적 고립감을 방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고립감은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감을 최대한 방지해 주도록 해야 된다. 이건 이제 공적 지지 체계로 해결할 수는 없고 비공식 지지 체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다. 요거는 이제 생물병사 비밀에서 나왔는데 사회적 연결은 유익하되 보름은 해롭다.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 좋은 관계는 우리의 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이제 노인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야 될 거고요. 치매를 막을 수가 없다면 할 수 있는 걸 시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후견 제도를 통한 치매 환자 인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하나의 관계망을 통한 사회적 고립을 방지해야 될 것이고 전담 사례 관리자의 사회적 처방에 따른 인간 중심 돌봄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제언을 두 가지를 드립니다. 첫 번째 제언은 일단 치매 안심센터의 인력들이 계속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전문화 될 수 있도록 좀 훈련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례관리 전담 인력 전담팀 구성과 전문 인력으로의 양성을 지원해야 한다. 이제 치매 안심센터에 대해서 복지기관 관장님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회의하면 그거 그냥 1년에 한 번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왔더니 그냥 혈압만 체크하고 가던데요? 그게 뭐 사례관리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례 굉장히 기분 나쁜데 또 그렇게 실제 시행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들도 어쩔 수 없이 한 명당 100명, 200명 분실수를 쓸 수 없잖아요. 한 번에 한 명 사귀어야지 20, 30명, 50명, 100명 이렇게 사귀기 어렵잖아요. 사귄다는 표현보다 이제 관리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전문 인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례관리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과 전담팀을 구성을 하고 전문 인력으로의 양성을 지원하여 치매 안심센터 사례관리가 지역사회 치매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여기 첫 번째 제안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관리가 확대된다고 해서 공공기관 사업이 확대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조금 내려놨습니다. 치매 안심센터라는 특성, 이제 구조 시스템 자체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근무 열심히 한다고 센터장님 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오래 일한다고 정년까지 이제 일 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아니신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다 얘기하는 거는 너무 이제 그 제도 자체를 막 이렇게 건드리는 게 되다 보니까 저는 그러면 치매 안심센터에서 사실 후견 대상자 발굴은 굉장히 이제 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치매센터는 거점마다 하나씩 있잖아요. 복지관은 막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한 곳씩밖에 없으니까 치매에 대한 모든 것은 보통 치매 안심센터와 상담의 등록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끝까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치매 검진 사업을 다른 곳에서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환자 발굴, 대상자 발굴은 치매 안심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지역사회에서 거점상 가깝기 때문에 후견 보조인 개념의 여러 가지 시민 후견인을 계속 양성을 하면서 후견 법인에서 전문가 후견, 직원 후견인이 개입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변형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건 그냥 제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후견 법인 도입을 통해 후견 법인이 적극적으로 후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일반 사례는 치매센터와 함께 지시체계를 후견 보조인 선생님과 함께 구축을 하고 신청 사례는 후견 법인 중점 개입 후에 다시 일반 사례로 전환하는 형태를 통해갖고 기존 시민 후견의 약점을 보완하고 전문적인 조직인 후견 법인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형태를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를 통해서 치매 안심센터의 사례 관리가 활성화되고 공공기관 사업도 활성화되고 지역사회 치매 환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법률 서비스가 아닌 사회 서비스로 제공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직무 역량, 존중과 전문성이 계속 필요하다. 근데 존중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치매 안심센터의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치매 공공기관 사업 발전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여러 가지 하는데 언젠가는 꼭 이렇게 그냥 발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토론도 하면서 선생님들의 생각을 같이 이제 공유하고 그런 이제 토론의 자리도 같이 마련되면서 며칠 동안, 며칠은 좀 그렇고 최소 1박 2일 같이 함께 편안한 환경에서 그런 토론이라든지 발전 방향에 대해서 실무자 선생님들의 진짜 적극적인 그런 방향이 제도에 개입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